JYP 엔터테인먼트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9.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4회전, PBR은 4.98 상태입니다. 콘텐츠 제작비를 변동비로 인식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88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재고 자산이 59.3% 크게 줄었습니다. 매출 원가가 16%로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14%가 감소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38.5%로 전년도 45.7%에서 7.3% 크게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11.8%, 또 두 자릿수가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1,133억 원으로 25.2%가 줄었습니다. 제품이라고 재고가 되어 있는데 음반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매출 원가의 상승과 판매관리비의 증가 결과이다. 원가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매출이익 감소가 로직입니다. 이렇게 재고를 줄이면은 원가회계는 영업이익이 주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음반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80억 원으로 0.1%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2.2%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상품 및 콘텐츠 제작비가 하락했다고 일작 추론하겠습니다. 이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도 음반을 만들어내기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스루풋은 금액상 3%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무려 77.9%, 0.5%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2,626억 원으로 17.5%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45로서 전년도 1.65보다 0.2포인트가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175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2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을 감소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를 해서 재고를 줄였냐? 매출이 2.3%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재고가 어떻게 그렇게 줄었는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에 3년 동안 보면은 이 상품, 제공품, 제품 이렇게 있어요. 이 제공품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23년도에 111억 원대의 재고 자산인데 이게 45억 원으로 크게 줄었어요. 65억 7,500만이 줄었는데 이게 판매에서 줄어든다기보다도 70억 원이나 평가 손실 작업을 잡았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열심히 콘텐츠 제작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제품으로 잡았는데 뭐 콘텐츠 제작은 음반에만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부 재고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만약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재고는 136억 원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즉 매출 증가에 의해 제품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평가 손실 작업으로 재고액을 줄였다. 음반 매출이 감소했기에 유행이 떨어진 음반을 평가절하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이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라는 게 시간이 지난다고 그 수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이거를 어떻게 70억이나 크게 평가 손실을 잡았는지, 한마디로 유행이 지나가지고 안 팔리는 것을 평가 절하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65억 7,500만 원인데 플러스로 표현됐으면 감소했다는 뜻인데, 이게 실제 판매에 의해서 감소됐다기보다는 평가 손실이 70억이나 되니까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2억 원이나 증가를 시켰댔어요. 그리고 재고자산과 소모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억, 34.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를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1,007억 원을 소모가 됐습니다. 7.2% 그런데 감소했고요. 결과적으로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변동비라고 읽겠습니다. 1,123억 원으로 10.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7.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62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744억 원을 뺀 1,882억 원이 현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4%, 상대적으로 매출 재료비는 36%로 떨어졌습니다. 5.7%, 이 5.7%면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상품 및 콘텐츠 제작비가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비성분을 분석을 해서 스루폿 회계로 연결을 한 겁니다. 손익으로. 그래도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비교해 보면은 일치를 2개년 동안은 일치하는데 2022년에 8억 9,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엇인지 전혀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부터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T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하게 그 차이가 없이 나타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회계 증감액을 검증해 보면 현금식으로 읽겠습니다. 현금이 4억 5,4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4억 5,400만 원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65억 7,500만 원이 줄었죠. 그 차이가 70억 2,900만 원인데 그게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해야 되는데 줄었다. 그러니까 실체 없이 평가 손실로만 70억을 줄여버렸습니다. 자, 몇 년 동안 누적된 거를 과연 이만큼 이게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시에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평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457억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3% 감소했어요. 직원 수는 근데 48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그래도 연봉은 1억 40만 원인데 84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꽤 많이 나갔습니다. 1억 2,400으로. 아마 그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무려 53.8%나 증가를 시켰음에도 매출은 크게 올라가질 않았죠. 지급 수수료도 19.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생각을 해보다가 엔터테인먼트도 결국 서비스업이니까 재고 회전율 가지고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 해서 서비스업으로 새롭게 확정을 한 게 매출 채권 회전율로 한번 해보자. 4회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7.8회전인데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르픈율도 술은 반대로 상승했어요. 자, 이것도 역방향이면은 경광부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분식회계 가정 이론을 대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자 부채는 뭐 거의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고요. 참고적으로 항상 분석은 합니다만은 매출 채권 회전율을 뽑았었고 매입 채무 회전율도 뽑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잘 나가가지고 수금도 빨리 했었고 협력업체한테 대금 지급도 빨리 했는데 2024년도에 동시에 속도들이 느려졌습니다. 자, 이것은 2025년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좀 하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변해서 항상 이렇게 수금이 낮아지고 한다면은 현금이 딸릴 거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금 버퍼율을 제가 계산하고 있는데 23.6%, 이 정도도 뭐 적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2023년도에는 1년에 전체 쓰는 돈이 1,000억이라면은 5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금은 풍부하다. 23.6%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아직은 풍부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고자산처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분식회계 가정이론을. 매출채권 회전율 하락했고 수르픈율이 상승했으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하고는 모순된 그런 게 나오죠. 자, 이 모순이 해소될 수 있느냐? 경강부의 신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매출 채권이라는 게 스루프트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가. 매출 채권 회전이 빠를수록 돈도 빨리 돌고 뭐 이런 거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재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뭐 작은 회사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서비스업 형태로서 기재를 생략한다. 제 생각에는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컨텐츠라는 게 보통 음악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뭐 출연료라든지 또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재료 성격 아니냐. 서비스업에서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 공시 기준이 상장회사라면은 뭔가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제작비가 하락했다고 추론이 되는 것은 덩달아서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업종도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하 하방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가격 추이를 단지 매출의 추이를 단가로 간주해서 한번 보자. 왜 그러느냐? 뭐 단가를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게 매출액이 4,882억 원 하는데 이 매출 구성이 있어요. 음반 음원 요게
반이 넘었을 때는 재고자산을 평가지표로 해도 되는데 이번에 그 43.1%로 거꾸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콘서트, 광고에 출연하는 거, 출연료, 초상권 외에 뭐 초상권이라는 게 아마 지적 또 무슨 이런 것도 그 해당이 되겠죠. 그거를 가중평균을 해버리면은 2024년도 매출액은 32%로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단순 평균이 10.4%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음반을 제외 음반은 결국은 내려갔죠. 예, 나머지 것 때문에 이제 10.4%가 증가한 거로 되는데 음반 판매 가격은 내려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출연 콘서트 이런 쪽에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매출 채권 회전율과 수수료분율의 비교를 통해서 투명성을 비교 검증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입증은 안 되지만은 판매 가격만큼은 요게 가중평균으로는 출연료 등 단가가 인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음반 가격은 내려갔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JYP 노래를 뭐 크게 히트시킨 게 없는 모양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우리나라 다른 엔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에 근거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좀 안 좋았지만은 2025년도도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공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생각해 보는 것은 엔터야말로 중국 자본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직간접적으로 중공이 동북역사공정처럼 문화공정을 침투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냄새들이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방송계라든지 중국풍 드라마 만들었다가 아주 역효과가 난 적도 있고 나름대로 그 우리가 이 또 경계해야 될 부분 역사 공정까지 하는 중공인데 문화도 지금 김치도 지들 거라고 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중국을 뭐가 좋다고 그렇게 친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세요. 남의 입을 길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매출 계획을 거창하게 5,597억 원을 잡아봤어요. 운영경비가 10%또 증가한다고 봤고 영업이익이 좀 내려갔었는데 25% 증가시킨다. 실현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례해서 한 5,600억 매출을 일으키려면은 지금 이거 매출 변동비라고 인식하겠습니다. 음반도 또 좀 팔아야 되겠고 콘서트도 또 좀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고 한 작년보다 14% 정도 더 뛰어야 된다. 약간의 그 수료분율을 바꿨습니다. 약간 올려주는 거로 0.1%는 그렇게 해서 박진영 씨가 회사한테 올해 5,600억을 해봅시다. 라고 제시를 했다고 한다면은 성공을 한다면은 한 1,478억 원 돈을 벌 것이다.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도 이게 평균 실적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6회전 두 달에 한 번은 수금해야 되지 않겠냐. 그 효과가 매출 증가로 나타나 가지고
운영 경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1,520억 대까지는 이익을 내보자라고 도전적인 목표를 직원들한테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강동구 그 고덕지구 어딘가에 그 대형 사옥을 짓겠다는 뉴스도 한번 나왔는데, 이 강동구가 엔터테인먼트 성지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 거의 그 제조업하고는 아주 다르게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현찰 장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1,319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검증하는 산식이 있어서 다 검증이 되고요.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돈은 1,149억 원이 들어왔었고, 최종적으로 571억 원의 현금이 나갔다, 유출이 됐다, 돈을 잃었다기보다도 왜 그러냐? 그 비유동 자산에 그 1,277억 원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자본적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그 사업 짓는 거하고도 무관하지가 않을 겁니다.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5억을, 채권자가 15억 돈 가져갔어요.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그래서 그 레버리지율이 약간 줄었죠. 3.4%에서 2.6%. 그 다음에 그 주주가 184억 원을 가져갔는데, 이것은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나간 게 있고, 주식 보상 비용이 있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임직원들한테 주는 것들인데, 임직원들이 6억 2,900만 원의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부담해줘가지고 경비로 떠오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자본은 늘려놓고서 그렇게 돼서 이게 또 일치를 하죠. 네. 주가는 62,800원으로 4,800원이 내려갔습니다. 연초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PBR은 4.98, 장부 가격 대비 5배 정도. 박진영 씨가 15.37%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 주식을 6.75%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22.49%. 그 보통 보면은 요게 그 박진영 씨하고 자사주를 더하면은 22.12%가 되죠. 요거보다 외국인이 더 약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여러 건을 분석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대 주주와 관련된 지분율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더 높게는 그 지분율을 안 가져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러고 보면은 괜히 경영권을 뺏으려고 그러나 의심을 살까봐 아마 우리는 그냥 그 투자 이익을 보려고만 하는 거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투자 기관들끼리 이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건지, 요즘은 주식 투자도 다 AI 알고리즘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